두 번째 발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노딜의 대표이사이신 이성호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발표 제목은 사물지능, 지능과 결합한 디바이스의 가치 혁신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데이터,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성호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성호입니다. 오늘 사물지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기술 쪽 전문가가 아니라 주로 삼성경제연구소나 KDI 같은 데 경제연구소에서 쪽 일을 해왔고요. 오늘 내용도 주로 경제 경영적 측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 그런 측면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물지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대이죠. 카메라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각종 가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이제 지능화되는 시대인데요. 특정 회사의 역할을 볼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제품들이 지능화된다는 게 중요한 측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3D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그래서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드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떼어서 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떼어내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먼저 디지털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품 중심의 경제가 체험 중심의 경제로 변한다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인공지능이랑 산업 인터넷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로봇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범용 기술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그런 보편적인 기술에 해당되는 게 인공지능이랑 산업 인터넷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정보화가 있긴 했지만은 과거의 정보화는 일단 지식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디파인된 지식만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걸 이제 형식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파인하기 힘든 정보까지 이제 처리할 수 있게 확장시켜주는 게 인공지능이고 또 공간 측면에서 과거에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만 주로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그쪽에 한정됐다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거를 리얼 스페이스로까지 확장을 시켜주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서로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 훨씬 많은 영역을 과거에 이제 온라인에서만 영향을 미치던 IT 산업이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확장되는 게 사물지능이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사물지능에서 한 단씩 까서 만들어 그런 거고요. 사물 인터넷도 있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이런 AR, VR 같은 기술도 많이 또 영향을 미치고요. 이 AR, VR은 2016년도에 한 번 좀 많이 떴다가 포켓몬이나 오큘러스 때문에 떴다가 지금 다시 하이프 사이클 상의 데스밸리 상태인데 조만간 다시 또 새로운 킬러 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요즘 로봇들도 많이 보여주죠. 특히 인공지능이랑 결합되면서 제어 기술들, 손과 발에 대한 제어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새로운 혁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량 조달,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조달, 생산, 유통 단계까지가 이제 산업이 다룬 영역이고 막상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고 나면은 소비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가치를 얻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었었는데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꾸준히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추럴 인터랙션 자연 언어로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하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품이 팔리고 난 이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형성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굳이 표현하자면은 과거에는 제품이라는 고정된 명사를 하는 그 산업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그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들을 만들어가는지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동사 중심의 경제 모델로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비타이제이션이 그런 말들 쓴 것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에서 동사로 변하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산업이 역시 그 IT 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팔고 소프트웨어라는 각각의 제품들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더 이상 컴퓨터나 그 소프트웨어나 개별 제품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뀌죠.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팅으로 해서 바뀌어서 그게 사업 모델이 되는 형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PC 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PC 판매량을 보면은 PC 판매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났을 때도 꾸준히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한 2011년에 이제 피크를 찍으면서 이제 2011년부터 아마존이 내놓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PC를 안 사는 건 아닌데 PC를 계속 쓰긴 쓰는데 과거에는 3년에서 5년 사이마다 계속 교체를 해주던 PC를 이제 사실상 컴퓨팅을 실질적인 기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제 인터페이스 역할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5년 이상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중국이나 신흥국들을 다 합쳐도 절대적인 개수 판매량 자체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품 팔아서는 가격은 더 떨어지고요. 판매량으로서도 전 신흥시장 다 포함해도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왔고 이게 PC가 제일 먼저 겪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도 곧 조금 있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갔고 스마트폰도 뭐 2016년부터 전 세계 판매량이 절대 개수로 했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그런 식으로 서비스 형태를 팔아야 되는 방식이 같고요. 제일 먼저 IT 산업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2B 자본재 산업에서 이게 벌어지는데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GE나 롤스로이스가 과거에는 항공기 엔진을 제품으로 팔았다면은 이제는 항공기 엔진을 팔고 실제로 그 가동 시간에 비례해서 항공사한테 돈을 받는 수익 모델로 바꿨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다양한 디바이스 산업에서 점점 한번 팔고 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서 가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과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팔던 것들을 이제는 구독 서비스라고 하죠. 그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과거에는 오피스를 라는 뭐 MS 워드나 엑셀 거를 제품으로 팔았는데 점차 거를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연간 구독료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까지만 오피스를 제품으로 팔고 이제 내년부터는 오피스 제품을 아예 없애려고 했다가 그건 좀 반발들이 있어서 놔두긴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좌측 왼쪽 그룹의 회색 부분이 11%에서 30%로 되는 게 오피스 365나 애저 같은 서비스 형태로 파는 거 매출이고 35%에서 20%로 주는 거는 과거에 오피스 같은 단품으로 팔던 매출들이 이제 변하는 게 보이고요.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먼저 이거를 드라이브했던 쪽이 어도비라는 회사인데 포토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팔던 어도비 2014년부터 아예 제품 상태를 안 팔고 구독 서비스 형태로 바꾸는 걸 했는데요. 이제 구독 서비스를 바꾸면 이제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이 보시면은 2010년부터 그걸 바꾸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년간은 매출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제품을 팔면서 바로 돈을 다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받는 형태로 수익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최소한 처음 3년은 전체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처음 3, 4년, 그러니까 어도비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도 한 3년간 매출이 줄었다가 다시 그게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CEO나 그런 중에서 그 매출 감소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디시전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대신 이제 그러고 나부터는 그 팔렸던 모든 그 스탁에서 계속해서 수입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감소하지만 다시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가 보이니까 그런 수익 모델 변화 같은 것들도 지금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구독 경제에 한다 해서 무조건 들어갔다가는 처음에는 좀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또 이런 서비스 모델로 바뀔 게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산업도 보면은 뭐 전망 기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17년이나 2018년 정도로 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가에 다 합쳤어요. 중국이나 그런 데까지 다 합쳐서도 판매량이 피크를 찍고, 물론 지금 약간 이게 경제 약간 리세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더 이상 과거처럼 제품 판매량이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대는 바뀌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뭐 그랩이나 디디 출시처럼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그 젊은 계층들이 오히려 어떤 공유 서비스 이용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구독 서비스라는 거 이제 많이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건 물론 넷플릭스 같은 거고, 그다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프라임 멤버십을 내놔가지고 그 멤버십을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1년간 제공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벌써 이제 미국 전체에서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인데, 사실상 가구 기준으로 하면 거의 모든 가구가 이제 다 기본으로 필수로 1년에 100불 이상은 아마존에 꽂아주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19불 그 정도 되죠.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마존이 나오면서 모든 유통업체들이 다 매출이 줄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가 코스코인데, 코스코 비즈니스 모델이 구독 경제 모델이죠. 그래서 코스코는 연간 멤버십 회원권을 받고, 그 코스코 1년 이익을 보면은 정확히 전체 그 멤버십 가입자 곱하기 그 회원비 딱 그만큼이 코스코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품 파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을 만족해서 내년에 재가입하고 만드는 그 서비스 차원인 거지, 그러니까 제품 파는 데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재가입하면서 그 멤버십을 유지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미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도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현대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의 총 마지막 서머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크게 보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이었고, 그러니까 물질혁명이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소위 말한 눈으로 보이는 피지컬 캐피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3차, 4차로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인텐저블 캐피탈이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고요.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발명가들이 새로운 다양한 뭐 자동차니 전화니 그런 제품들을 처음 내놨고, 2차에 와서 이제 거대 기업들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바꿔줬고, 3차 때는 그걸 컴퓨터와 결합되면서 더더욱 글로벌 스케일로 늘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을 계속 더 저렴하게 규모 경제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으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제품은 신흥국에서조차도 다 스포가 돼가지고 기존의 제품을 파는 방식으로 더 이상 시장을 창출할 수가 없고, 그 제품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존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누가 더 잘 만들어내고 다시 중심돼야 할까. 익스플로이테이션보다는 다시 다시 익스플로레이션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디자인이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는 많이 빅데이터는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있는 복잡한 패턴을 더욱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 사실 뭐 그런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제 보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제 아마 경제학 공부를 하시면 아마 모럴 해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사용자가 그걸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하는 거였는데, 미국에서는 자동차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면 조그만 센서를 줘가지고 그걸 차에다 딱 끼울 수 있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 급가속을 하는지 급제동, 커브하는 실제 사용자의 행태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보험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균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성별, 사는 지역 그 정도로 이제 세그멘트들을 좀 나눠서 각 세그멘트별로 그냥 평균 정도. 그러니까 20대 남성이고 서울 거주자면 평균 사고율이 몇 프로다. 네, 그 평균으로만 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보면은 그 아래쪽 우측 그래프인데 한 70% 가입자들은 그 기업한테 이익을 줘요.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30%가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해서 손해를 주고 특히 상위 10%가 굉장히 그 회사한테 손실을 많이 주는데 과거에는 그 사람들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차에다 센서를 넣어서 실제 운전 행태를 분석해보면 이게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사고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그 사용자별로 그 요금을 차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30% 할인해주고도 많은 이익을 내고 대신 굉장히 위험한 운전하는 30%는 오히려 거꾸로 가격을 높여줘가지고 다 경쟁사로 가게 하는 거죠. 경쟁사 손실을 다 떠안게. 그렇게 개인 맞춤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지금 예측 모델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측 모델에서 하나 더 발전하면은 인과적 예측 모형이 나와가지고 그 서비스를 줬을 때 그것들이 각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광고 같은 경우도 그냥 매스 광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TV 광고를 다 같이 보게 했다면은 지금 실제로 그 광고를 보여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사람한테 인터넷 기술 같은 걸로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는 딱딱 타겟팅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기술을 제일 먼저 쓴 게 이제 오바마가 선거 캠페인할 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사실 선거 캠페인은 오히려 역작용을 주는 수가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누구한테나 가서 했다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싫어져서 찍을까 말까 했는데 더 안 찍어버리는 수 생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자원을 긍정적 효과를 낸 사람한테만 딱 보내고 나머지한테 안 보내면은 훨씬 작은 자원을 쓰고도 오히려 부작용 부분들을 줄이기 때문에 ROE가 급격히 개선됩니다. 이 밑에 그래프를 보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과거에는 무조건 100에다 다 그걸 써서 100의 효과를 얻었으면은 ROE가 1밖에 안 되는데 긍정적 효과가 나오면 40%만 써서 120의 효과를 얻으면은 ROE가 3으로 확 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타겟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뒤에도 나오는 건데 이제 디자인 띵킹, 그다음 에자일 디벨롭먼트, 그로스 해킹. 이게 디자인, 그다음 가운데 개발, 뒤에까지 마케팅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는 굉장히 서로 연계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것들이 다 연계해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기업 구조도 과거에 이제 굉장히 부 단위로 이런 것들이 팀 단위, TF 같은 형식으로 다 하는 형태로 변하는 거는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한 회사긴 하지만 회사 안에 다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있는 형태로 그 팀 단위로들 활동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쉐어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파트들이 있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게 그러니까 생산한 제품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직 자체 형태도 과거에 이제 머신 같은 조직에서 점점 더 오거니즘 같은 조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 하는 제안이기도 한데요. 규제 개혁 같은 걸 많이 제안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마트한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일이 정부가 하나하나 무슨 이 절차는 되고 이거 안 되고 하나하나 방식을 다 되고 안 되고를 지정했다면 그게 아니라 그 규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목적을 잘 디파인하고 그 목적을 잘 매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지표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환경 쪽에서 그런 변화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경에서 뭐 일일이 어떤 기술을 써라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있어도 어떤 ISO 무슨 기술을 써라 정보 하나하나 찍어주는 형태였다면 그 오염물질 센서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그 공정에서 일일이 뭐
어떤 기술 써야 될지 하나하나 지정할 게 아니라 오염물질 총량만 1년에 발생하는 총량만 계속해서 디텍팅하고 있으면은 그 기업이 그 안에서 그 한도 각각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한도만 정해주면은 거기 가서 기업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다양한 규제에 이제 적용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물지능 기술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고립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내구성만 테스트하는 거면은 특정 실험실에서 이게 얼마나 강하게 잘 버티는지 테스트할 수 있었지만은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고립된 실험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빙 랩을 어떻게 잘 설정하냐가 또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특히 세이프티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미국에서는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이 한 대의 차를 갖고 있고요. 3억 명이 1년에 한 1만 마일 정도 달리기 때문에 총 3조 마일을 달려서 3,000명이 사망을 해요. 이걸 나눠보면은 이제 오타를 썼는데 10억 마일 주행당 한 명 사망하는 확률인데요. 지금 구글이 제일 압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한 차량을 거의 100대 가까이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7, 8년간 모은 데이터가 아직 1000만 마일을 못 넘고 있어요. 총 주행거리가. 사실 10억 마일 달릴 때까지 한 명도 사고가 안 나는 게 나와야지 물론 그거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기도 뭐하지만은 굉장히 레어 이벤트니까 세이프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을 10억분의 1을 그런 확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데이터로 검증하기도 쉽지는 않은 측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지는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거에 맞는 또 통계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많이 또 연습 그런 걸 테스팅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보겠는데요. 결국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기술이 기술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가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은 애플이 사실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었던 제일 초기의 제품이 아이패드라는 제품이죠. 근데 사실 MP3를 세계 최초 만든 나라는 한국이죠. 한국이 제일 먼저 MP3를 만들었고, 근데 한국은 그 당시 생각하는 게 소니 타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니가 만들었던 과거의 워크맨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그걸 디지털 기술을 써가지고 MP3 플레이어를 만들 때 이게 훨씬 작으면서도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원래 소니가 만든 컨셉은 포터블이에요.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그 포터블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나가는데 근데 한국 그 포터블 컨셉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보니까 MP3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포터블을 더 확대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 하나에 수백 곡, 수천 곡을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my own music library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키 컨셉을 my own music library를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튠즈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음원을 보낼 수 있고 또 쉽게 휠 방식으로 해서 쉽게 부를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음악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핵심 역량으로 봐서 그거에 맞는 생태계를 새로 구축함으로써 그러니까 굉장히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왔는데도 일시에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들을 해나갔죠. 그러니까 기술이 그 주는 기회를 어떻게 다시 우리 삶에서 어떤 그게 의미를 주는지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술과 의미 혁신이 같이 이루어질 때가 기술의 재발견 영역이 되면서 가장 히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컨셉은 그러니까 아트와 R&D의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이고 워낙 스티브 잡스가 많이 강조를 했던 영역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3P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프로세스, 피플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 먼저 프로덕트 관점에서 볼 때 그 제품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제품에는 실질적인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실체가 있고 그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 인텐저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굉장히 기능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감성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2x2 매트릭스를 해보면은 한 4가지 이렇게 뭐 미적 요소, 기술, 운영 방식, 스토리 제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다각적인 측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각각을 잘 혁신을 이루면은 된다는 측면인데,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케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구 산업이라는 거는 가장 혁신이랑 거리가 먼 산업이었죠. 가장 올드한 산업이고 도대체 무슨 혁신이라고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그 가구 산업에서 이렇게 혁신을 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가구는 굉장히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야이긴 해요.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하는 걸 중시하긴 했는데, 그런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케아는 심플하죠. 심플함스도 굉장히 간단한 미를 추구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통일적인, 모든 제품에 걸쳐서 이케아만의 좀 통일적인 미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한 혁신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운반하기 쉽게 잘 패키징이 되고 가져와서 쉽게 또 조립 딱딱딱 되게 하는, 뭐 이게 굉장히 하이테크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기술적 혁신도 있었고, 또 이케아 몰 형태로 해서 그 서비스 자체, 사람들이 꼭 이케아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이케아 몰 자체 가는 거를 재미로 여기고, 또 굉장히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올드한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전통적인 제품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혁신을 만들 수, 프라트적 치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정동 교수도 말했던 것 같은데 개념 설계인 것 같아요. 컨셉 디자인. 컨셉을 만들 수, 새로운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최적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문제의 정의 자체가 힘들고 그러는 리퀴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디자인 थि킹의 강점이 분석과 통합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추상화와 구체화가 반복을 하면서 이걸 자연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사고,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을 부여하고 그것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워킹할 수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품 개발하는 형태가 이제 먼저 마케팅 부서에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PC 같으면은 CPU는 어느 정도 규격 정도가 필요하고 램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 규격이 필요하겠다 스펙을 정해주면은 개발팀이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맨 나중에 이제 디자인팀이 붙어서 그냥 만들어진 거를 그냥 예쁘게 하는 정도로, 과거에는 그렇게 순서가 마케팅 개발, 디자인 순서였다면은 디자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좀 뒤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자인 단계에서도 앞에 선행 디자인이라는 단계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는 이제 벌써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나올 정도로 오래됐지만은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처음에는 그 컨셉이 특히 동양인들은 업무 수첩을 많이 쓰죠. 스마트 다이어리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 서양인들은 주로 말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시하다 보니까 애플은 제일 처음에 CD 같은 걸 먼저 개발하게 됐는데, 거기에 반해서 동양인들은 주로 필기 쓰는 걸로 소통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펜에다 또 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스마트 다이어리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B2B 쪽에 좀 맞추고 어떤 이런 형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좀 화면도 더 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페어클릿이라는 컨셉도 처음 생겼고요. 선행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폼팩터를 개발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이제 개발팀이 그 폼팩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개발을 해주면은, 마케팅 팀은 이건 기존에 있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개념을 다시 설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익숙해지게 하는 단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랑 역으로 작동하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컨셉 제품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만들면서라도 공학적인 측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인문학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게 우리 제품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었을 때 다시 또 처음부터 모든 대중을 상대로 그걸 설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부터 설득을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인터프리터라는 표현들을 쓰고 하는데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컨셉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 혁신하면서 이제 지난 한 20년간 쭉 좀 발전해 온 추세가 있고요. 네, 다시 그 3P 쭉 말인데 정리하려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예쁘게만 보인다는 거에서 원래 제품 단위로 디자인을 확장했고 서비스로 올라가고 브랜드로 확장했고 나중에는 아예 어브 개념이 뭔지를 디자인하는 형태로 프로덕트 디자인이 5단계로 점점 올라가고 있고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던 게 점차 중간 단계로 오고 이제 선행 디자인 프로세스까지 확립되느냐 그게 이제 프로세스 디자인 발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피플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디자인이 그냥 단순히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연관 부서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CDO가 이제 임명이 되고 그냥 가장 궁극적으로 사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CEO 자체가 디자인 혁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결국 디자인을 결정해주는 사람은 CEO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팅이 필요한데 뭐 디자인은 사실 정량적으로 다 분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성적인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CEO 레벨까지 가야지만 구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될 때 디자인 경영이 되는 거고 또 계속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디지털의 장점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시장에 내놨더니 거기서 이제 사물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 우리가 중점을 준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사용을 해서 또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치들을 구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만 잘하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뭐 건강이든 자기 교육이든 환경이든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치가 진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또 디자인 쪽에서 계속해서 또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와 디자인이 계속해서 서로 선순환을 하면서 상호 피드백을 주면서 그 제품이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과정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디파인하고 그걸 잘 매주하고 계속해서 디자인 थि킹을 써서 임프루브하고 이것들을 아이디어를 디바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박사님이 그 디바이스와 지능이 결합하면 어떤 식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체험 중심의 문제, 그리고 지능인간, 개인화,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머신 간의 그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을 해주셨고요.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기 스태프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많지가 않아서 질문을 역시 다 한 개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그 질문 있으시는 분 계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상호 박사님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 부탁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